주식시마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주식시마론 최고의 기회와 최악의 위기 2023년 건설 투자 전략 유한타증권의 김기룡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대선 지나면서 시장에서 정책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근데 워낙 건설주 자체가 주가가 장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건설 섹터 어떻게 총평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1월에 저희 광주 붕괴 사고도 있었고 1월 말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제 한창 불거졌었던 원자재 가격 이슈 그다음에 6월과 12월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그 PF 관련된 리스크 우려가 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한 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말고는 정말 이런 부정적인 변수가 많았던 게 건설 섹터입니다. 이런 변수들에 휩싸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건설업 자체가 올 한 해 업종의 하락률이 30%가량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변수들이 해소된 게 화물연대 파업 이슈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당장에 의미 있는 개선이 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요인들이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좀 일정 부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PF 리스크 말고도 미분양 이슈라든지 분양 시장이 좀 얼어붙었던 이런 이슈들, 또 금리 인상의 피해주로서 건설주가 받은 이런 투자 심리의 악영향들,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내년에는 또 투자 포인트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업의 해외 수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해외 수주, 해외 건설 수주 3.0 시대를 열겠다 이런 발언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내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발주 환경이나 저희 수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정부의 좀 지원에 대한 그런 의도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연중 이어졌었던 유가 상승이라는 트렌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이제 수주 구조를 보면 이제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중동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네. 그 안에서의 상당 부분 플랜트 공종이 그 포션을 좀 차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우디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동 산유국들 결국은 이제 발주를 많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재정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될 거고요. 결국은 이 중동 산유국의 재정 수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IMF에서도 연간 사우디 재정 수지를 이제 작년도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그리고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그 기조 자체가 향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동 국가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유가에 좀 후행해서 이 발주처들의 재정 지출 여력 확대 여부가 좀 결정이 됐고 또 그에 후행해서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증감으로 이어졌었던 구조를 비춰봤을 때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들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연중 이어졌었던 중동 주요 국가들의 그 재정 균형 유가 대비 높은 유가 레벨 자체는 내년도 해외 수주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오일 머니가 커지면 아무래도 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해외 매출 가운데서의 비중에서 중동 국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유가가 또 한 차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8월까지의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좀 더 수주가 해외 쪽에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는 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에너지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이런 중동 국가들의 수주 여력이 있을까라는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대를 좀 많이 받았던 테마이기도 한데 네옴시티가 이런
유가에 받는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와 해외 수주는 사실상 이제 동행하기보다는 좀 후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마치 이제 오늘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건설사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닌 것처럼 네네. 아무래도 좀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영향이 좀 반영되는 시차는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추세적인 유가 흐름이 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저희 건설 혹은 이제 건자재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일단 뭐 전반적인 대략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뭐 2025년까지 1단계 완공, 그다음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2단계 완공,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뭐 사업 규모가 약 한 5천억 달러 규모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내년도에 모든 발주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 물량이 나오는 그런 구조임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최근에 뭐 유가 레벨이 뭐 배럴당 80불에서 70불로 하락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옴시티의 추진 가능성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저유가 상태는 아닌 거죠? 70달러 선. 네, 뭐 70불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여전히 이제 IMF에서 제공하는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균형 유가 대비로는 좀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80불에서 70불로 떨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60불이 되면 뭐 해외 수주가 나오지 않는 거냐. 뭐 이렇게 좀 일반화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가의 상승분이 이런 그 해외 수주 쪽에 영향을 주는 그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중 기록했었던 3월 중이었습니다. 130달러 선의 이런 고유가 수준, 그리고 이후에 유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토막까지는 안 났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그 유가 수준, 높았던 수준을 반영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해외 수주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원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정책이기도 했었지만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불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유럽 쪽에서 특히 또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는 원전과 방산을 묶어서 해외 쪽에서 많이 수주를 받아서 수출 모멘텀을 더 크게 반도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이 원전 사업의 재개의 영향으로 해외 수주 물량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어떤 원전 사업에 대한 뭐 재개나 이러한 부분의 활성화 때문에 건설 업종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는 뭐 다소 좀 약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이라는 사업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재개가 사실 이제 건설사에게 주는 영향은 뭐 좀 절대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분적인 요인으로서 내년도 해외 수주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하나의 부분 집합, 부분적 요인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와 시공 관련된 그 전략적 협약 관계를 좀 맺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이외 지역에 원전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그 사업에 좀 참여를 해서 수주 물량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부터 이제 팀코리아 멤버 안에서 이제 폴란드와 체코 그 원전에 대한 일단 시공 수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관련된 원전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전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전 수주를 받게 되더라도 이들이 실제 실적에 영향을 받는 데까지 시차가 걸린다는 관점에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곧바로 해외 수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해외 수주 그 물량 가운데서 원전의 비중이 낮아서 그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둘 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쪽 자체가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제 올해 8월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일단 수주를 한수원에서 수주를 하긴 했지만 네. 이제 그 해외 원전 수출이라고 하는 성과가
2009년도 UAE 그 바라카 원전 이후로 거의 13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해외 원전이라는 그 수주 자체가 실제 건설사의 전반적인 어떤 실적이나 뭐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전이라는 사업을 수주할 때 뭐 단독으로 이제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서 수주를 해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뭐 한국전력이나 한수원 네. 같은 이런 기업에서 이제 그 팀코리아라는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네. 수주를 해온 이후에 그 안에서의 어떤 뭐 설계나 뭐 제작, 뭐 시공 이런 여러 가지 파트들을 좀 나눠서 아랫단으로 좀 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폴란드 2단계 원전 같은 경우에 뭐 한수원과 실제 폴란드 발주처와 이제 협상이 돼서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대우건설이 또 한수원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또 수주를 해오는 뭐 그런 시차들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건설사의 원전 수주가 바로 인식이 되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시차에 대한 좀 걸리는 부분들을 역시도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 입장에서는 원전 모멘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한 기대 심리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번 주 나온 소식 가운데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이번 주에 그 미국 SMR 시장 공략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나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 수출은행 등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지분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 만약에 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엑스에너지 쪽에서 받은 수주를 제작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엇을 참여하고 DLENC가 무엇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지분 투자도 확정되지 않은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역할을 정하는 게 가능한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연구원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은 뭐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지난 2020년도에 뭐 신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뭐 수소나 뭐 CCUS 탄소포집 관련 활용에 대한 것들이나 뭐 SMR이나 혹은 뭐 원전 해체, 뭐 2000지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말씀하셨던 뭐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역시도 그냥 건설사들이 다양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의 하나의 좀 부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뭐 SMR 시장은 뭐 건설 애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사업적인 그런 인덱스한 분석은 조금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네. 일단 각 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림 하에서 조금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뭐 주택 사업이나 혹은 플랜트, 뭐 토목 인프라 이런 사업의 영역을 좀 벗어나서 보다 좀 더 다양화된 그런 비즈니스를 영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의 어떤 뭐 SMR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뭐 특정 기업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해석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분 투자가 또 결정이 돼도 그 지분 투자라는 게 결국에 좀 혈맹 관계인데,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도 또 그 SMR 기업 쪽에서 물량을 받은 걸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추이들을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건설사들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종의 멀티플, 이른바 PER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전통적인 이제 가치주로서 평가받는 건설주 예. 입장에서는 밸류가 기존에- 워낙 낮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0년도에 각 사들의 신사업 발표한 이후로 이제 2023년도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요. 물론 그 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게 당장의 어떤 건설사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건설사들의 점진적인 사업 구조 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 업종이 받고 있는 이런 저평가라고 하는 뭐 PER도 그렇고 PBR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멀티플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신사업에 대한 점진적인 가시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지금 현재 건설업종이 받고 있는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하향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SK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명을 이제 SK 에코플랜트로 변경을 하면서 EMC 홀딩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그 환경 비즈니스 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인수를 통해서 이제 뭐 현재 상황으로 바라보면 내년도 정도에 일단 IPO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건설업이라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다양한 환경 비즈니스를 통해서 업종에 대한 멀티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들 좀 사업 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에코플랜트가 EMC 홀딩스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EMC 홀딩스를 비롯한 이런 네. 환경 비즈니스 업체들을 인수를 했고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SK 내년도에 에코플랜트가 상장을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이제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년 그러면 건설사에 또 IPO 이벤트가 놓여 있는 상태이네요. SK 에코플랜트가 내년 상장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주요 신사업들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을 뭐 급격하게 높일 수 있을 만한 뭐 획기적인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하시는 쪽이 특별히 있으시면 이 분야들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들 지금 하고 있는 뭐 수소, 뭐 암모니아, 뭐 네. 아니면 지금 뭐 CCUS 같은 이런 탄소 포집 활용, 뭐 저장과 같은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뭐 2024년에서 2025년 뭐 실질적인 EPC 관련 EPC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GS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항에 이제 짓고 있는 그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실질적으로 한 2023년도 말 혹은 2024년도 초에 일단 준공 계획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일정은 또 추진 과정에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건설업종 대비 향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기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 해외 기업들도 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지분을 사는 이런 투자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뭐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GS건설이나 앞서서 해외건설 수주했을 때 예로 들었던 대우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정말 낮습니다. 3배 정도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6배 정도 PER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연간 해외 수주 목표 300억 달러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지 좀 살펴보고요. 내년에 해외 활발한 수주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올해 그 연간 수주 금액을 이제 뭐 어제자 기준까지 이제 누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약 한 270억 불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일부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요 각 국가의 그 어떤 국영기업, 뭐 국영 석유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연말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실행을 하면서 연말에 좀 반짝 해외 수주가 좀 증가했었던 그런 일부 해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뭐 300억 달러가 뭐 아슬아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주 실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수주가 늘어나는 뭐 300억 불 한 중후반 정도의 해외 수주 성과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일단은 네.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해외 수주는 목표치를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해외 수주 같은 경우 올해보다 15에서 한 20% 정도의 성장은 예상된다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알아봤었던 건설 업종의 여러 가지 변수들 3중고가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급등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 PF 위기까지 등등등 정말 다양한 변수들, 부담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변수들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올해 이제 그 일련의 좀 과정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뭐 당장 내년도가 된다라고 해서 뭐 연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이제 대서울 지역에 뭐 양호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고 거의 뭐 4,800세대에 가까운 일반 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그 청약이나 뭐 분양 성과가 과연 이제 내년도 서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까? 사실 조금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둔촌 주공에 대한 청약이 일단 이어졌었는데 뭐 언론의 뭐 기사들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뭐 평가들은 뭐 주가에도 사실 반영이 되긴 하고 있긴 하지만 녹록지 않다라는 좀 결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 1월 아마 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일단 실계약이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청약 경쟁률 자체가 아무래도 뭐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 500% 예비 모집자를 모집을 못해서 좀 4개 그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미달이 나는 상황들도 있긴 있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둔촌 주공이 실계약이 우려보다 좀 괜찮다라고 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이벤트가 좀 건설업종의 저평가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사실 여러 가지 좀 매크로적인 변수나 실질적으로 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나 뭐 전반적으로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 연중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좀 상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러한 앞서 말씀하셨던 뭐 삼중고라고 말씀하셨던 표현에 대한 해소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때 좀 그나마 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중고의 변수 가운데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이 뭐 내년에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핫한 그 분양지에 대한 청약 결과들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최대 아파트 단지가 될 거고요. 또 둔촌 주공 말고도 여의도 또 음마아파트 등등의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청약에 대한 조건이나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얼마나 더 풀어줄지는 또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뭐 이런 분양 열기 그래도 둔촌 주공 봤을 때는 양호하게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 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20몇 대 30몇 대일 청약 경쟁률이 나왔던 현장들도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미계약분이 남았다. 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청약 경쟁률이 과연 이게 네. 대규모 미분양 없이 온전하게 네네. 잘 실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뭐 다들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실제 최근에 뭐 건설 업종의 뭐 주가를 보면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네. 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금, 잔금까지 다 입금되는 걸 봐야지 이게 청약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예, 보는 일단은 것 그 같아요. 실계약 동안에 이제 계약금을 집어넣고 예. 이제 나머지 절차들을 이제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주택은 일단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마저도 이제 되지 않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네. 우려들이 사실은 조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핫한 재개발 단지의 청약 결과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았다는 평가인데 진짜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좀 계약금의 입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분위기 반전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도에 달려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이 그래도 지난달에 시장에서 건설업을 좀 살려주는 그 변수가 됐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올해 고점 기준으로는 또 300%의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는 좀 많이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멘텀이 돼줬는데 내년에 이런 네옴시티를 뛰어넘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뭐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우선 뭐 저희가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뭐 얘기를 굳이 갖다 붙이자면 뭐 우크라이나 네. 재건 사업 관련된 것들이나 혹은 뭐 사우디 신공항
뭐 이런 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 건설사들이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될 가능성 역시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건설업종을 사야 된다라는 뭐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해외 수출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네옴시티의 어떤 추가적인 프로젝트 발주나 혹은 뭐 원전에 대한 사업,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올해 말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사우디나 UAE 같은 이런 주요 중동 국가들에서 가지고 있는 수주 파이프라인에서의 좀 실질적인 수주 성과가 사실은 좀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건설업을 볼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수주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도가 우려보다는 좀 괜찮은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신공항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뭐 직접적인 어떤 건설주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고 대신에 모멘텀 측면에서 뭐 여타 기대감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아까 뭐 재건 관련된 거는 건설 기계가 더 좀 직접적으로 네네. 예, 업황도 네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분석이 네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뭐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그게 이제 메인 투자 포인트로서 이제 건설업종을 사야 되는 제1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신사업 쪽에서나 시장에서 좀 각광을 하는 쪽에서 건설이 좀 새롭게 진출을 한다 했을 때 그래도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 논리로 또 반응을 보일 때는 또 잘 보이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들이 내년도에 좀 이어질지 여부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께서 내년도 건설 섹터의 투자 전략을 직접 정리해 주시면서 탑픽을 꼽아 주시죠. 네. 사실 이제 건설 섹터에 저희가 뭐 대표 지수로 볼 수 있는 뭐 건설업 지수로 보면 뭐 PBR 기준으로 거의 어제자 기준으로 0.47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졌었던 2020년도 네. 연간 평균 이제 건설업 지수의 PBR이 한 0.55배 정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레벨만 보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었던 원년의 어떤 평균치 대비 멀티플이 사실은 더 지금 내려가 있다라는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건설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실적은 과거 대비로는 뭐 영업이익 레벨 자체는 많이 그래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이 급격하게 뭐 훼손이 됐기 때문에 멀티플이 내려갔다라는 것보다는 멀티플 자체적인 그런 하방 요인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20년도를 상기해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과연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정말 해올 수 있을까, 원활하게 계획대로, 또 해외에서 현재 지금 매출화하고 있는 현장들이 추가 비용 없이 온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또 국내 주택 쪽 같은 경우는 또 그때 뭐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합 총회나 뭐 이런 오프라인의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것들도 감염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었던,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빙 스루 총회라는 기존에 없었던 행태들도 다시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국내와 해외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이 지수 대비로도 사실 할인율이 좀 다시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었고요. 네. 이제 그때와 사실 이제 지금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말씀드렸던 뭐 원자재 가격부터 뭐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 어떤 침체라는 상황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게 과연 코로나가 터졌었던 2020년도 평균치보다 멀티플이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지, 저희가 뭐 추가적인 어떤 멀티플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거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둔촌주공의 어떤 실계약률이 생각보다 좀 괜찮아서 생각보다는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나, 혹은 이제 내년도 저희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후행한 그런 전반적인 해외 수주 확대라는 부분,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신사업의 점진적인 구체화 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이 건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
뭐 그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좀 튈 수 있는 어떤 업사이드 리스크적인 측면과 이제 더 빠질 수 있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보다는 좀 주가는 좀 상방 쪽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내일이면 저희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피해주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외 공사가 좀 많이 지연됐을 때 사실 그 비용에서 뭔가 차입 비용도 있고 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이게 눈덩이처럼 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의 피해주이기도 한데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건설주가 좀 반응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금리와 뭐 업종의 지수가 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런가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사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특히나 이제 국내 뭐 PF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전반적인 주택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사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좀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자체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는 혹은 일단락이 기대되는 예상 시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 때보다 업종 멀티플이 더 하향이 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좀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업종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정책과 건설주 연관해서 질문 드린 건 12월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속도 조절론 발언이 나오고 건설주가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연구원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건설주 그 당시에 12월 초에 움직였을 때 수주 잔고가 많다고 해서 동부건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7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다. 수주 잔고가 많은 기업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한번 부각됐었는데요. 연구원님은 또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우선 내년도 전망에 근거해서 보면 이제 해외 쪽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어떤 주택 중심의 전반적인 건설 사업은 조금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사실 주가를 보더라도 해외 성장 혹은 수주 기대감이 있던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덜해 보였었던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 비중이 좀 높아 보이는 뭐 GS건설이나 뭐 DL-ENC 같은 회사가 사실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두 그룹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아무래도 해외 성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는 좀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 컨셉 자체가 당분간은 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뭐 배당에 따라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단기적인 어떤 차이는 사실 좀 존재하긴 하겠지만 일단 큰 맥락에서 내년도 전체를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국내 위축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외 성장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 모멘텀이 사실은 좀 더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고 있고 투자 포인트로는 좀 지역별 뭐 공중별 다변화된 해외 수주 역량과 실적 개선이 근거이고요. 차선호주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주택 익스포저라는 환경에서 좀 자유롭고 해외 수주 확대 그리고 삼성 그룹사 어떤 비화공 수주 물량의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김기룡 연구원과 함께 올해 건설주의 총평부터 내년 전망 탑픽까지 꼽아봤습니다.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악재에 휩싸여 있었던 건설주였는데요. 그래도 담비 같은 호재들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 사우디 네옴시티 해서 이렇게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올해 침체되었었던 건설 섹터입니다.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해외 수주 쪽에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탑픽과 또 차선호주로 꼽아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오후장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마감 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